네, 안녕하십니까. 하미래개법인 밸류에이션 전문팀 이왕희 이사입니다. 바이오 기업의 가치 평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세션에서는 밸류에이션의 일반적인 방법론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바이오 기업을 비롯한 제약 바이오 협회 기업들의 DCF 평가 방법, 그리고 보다 어, 바이오 기업의 목적 적합한 NRPP 방법,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그 투자 대상이 특정 비상장 주식인 경우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2년 전에 제시를 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밸류에이션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PPT에 제시되어 있는 문구는 그 다모다란이라는 미국 뉴욕대 그 재무학 교수의 굉장히 유명한 밸류에이션 인베스트먼트 밸류에이션이라는 책 서문에 사실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밸류에이션 업무를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문구이기도 한데요. 밸류에이션 프로세스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크게 양극단의 관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쪽 끝에서는 밸류에이션이란 하드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어떤 그 휴먼 에러나 아니면 애널리스트의 뷰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는 어, 완벽한 인풋이 들어갔을 때 완벽한 결과가 나오는 이런 과정으로 보는 한쪽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 끝단의 다른 쪽에서는 밸류에이션이란 일종의 사기여서 원하는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든 거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무다란 교수는 밸류에이션이란 아마 이 양극단의 견해 중간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면은 엑셀 모델에서 숫자가 들어가고 그 다양한 숫자가 들어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이런 과정으로 단순히 여길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서 수식과 숫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사이언스이지도 않고 또 반대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음껏 과정을 수정할 수 있는 단순한 그런 절차도 아닌 그 모든 절차 가운데서 충분한 전문가로서의 그 지식이 필요하고 그 인풋에 대한 그 검증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모든 하나의 과정 절차 자체가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으로 다무다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좋은 밸류에이션이란 단순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 이면에 숨어 있는 스토리다라고 다무다란 교수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론이 어떤 절대적인 그 진리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실무적으로 또한 학계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논의되어 왔고 한 가지 방법론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했을 때 그 겹쳐지는 부분을 사실 기업 가치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후 설명드릴 이제 밸류에이션의 방법론은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가치 평가 접근 방법이 시장에 알려지기로는 세 가지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크게 이익 접근법과 그리고 자산 접근법, 그리고 시장 접근법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바이오 기업의 경우에는 이익 접근법을 적용해서 평가하는 것이 보다 더 일반적입니다. 실제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방법은 사실 시장 접근법입니다. 우리가 그 아파트나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특히 아파트 예를 들면은 몇 동 몇 호가 얼마에 거래되었다면은 그 인근 집이 아니면 그 동에 있는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정보가 없더라도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사례 아니면은 기업의 경우에는 상장 회사에 거래되는 주가와 그 회사의 그 파이낸셜 매트릭과의 관계 이를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이를 활용한 그 시장 접근법이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그 희소하게 사용되기는 하지만은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산 접근법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이와 떨어져서 이익 접근법이라고 하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익 접근법이란 기업의 현재 재무 상황보다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자산을 통해
향후에 실현시킬 수익, 즉 현금 흐름을 이야기하는데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사를 이익 접근법을 적용해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소위 이제 DCF법, 현재가치 할인법, 그리고 위험 조정 순 현재가치법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두 가지 평가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CF법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론입니다. 이론적인 배경은 모든 금융자산, 여기 금융자산이랑 회사 역시 포함됩니다. 회사란 그 기업이 창출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그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적절한 그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다라는 게 DCF법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적 배경이고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향후 현금 흐름, 흔히 이제 기대 현금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시기, 그리고 그 현금 흐름이 발생할 불확실성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4년 동안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어떠한 기업이 있다고 하고 매년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1,000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 적용할 적절한 할인율을 편의상 10%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매년 현금으로 가진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 현금을 모두 합산하였을 때 이 기업의 그 기업 가치는 3,170억 원 정도가 산출된다는 아주 간단한 로직을 조금 보여드렸고요.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가 흔히 이제 기업 가치라고 할 때 언론 지상에서 어느 회사가 얼마의 가치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어느 회사의 가치는 얼마입니다라고 할 때 크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밸류와 에쿼티 밸류가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역시 바이오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흔히 기업 가치라고 할 때는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대차대조표가 익숙하신 분들은 차변의 전체로 바라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거래가 되는 경우는 넷댓 이제 그 타인 자본에 대한 가치를 차감한 에쿼티 밸류 기준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보다 더 일반적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주 전통적으로 에쿼티와 뎨만 있다는 단순한 자본 구조를 보여드리긴 하였고 사실 실질적인 투자는 상환 전환 우선주나 다양한 그 메자닌 기법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뎨과 에쿼티의 중간 성격을 띠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 액이라고 할 때는 에쿼티 밸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좀 더 일반적이고요. 사실 두 가지 영문 약자가 이제 줄이면 다 EV가 되는데 흔히 이제 EV라고 하면은 기업 가치, 엔터프라이즈 밸류 즉 타인 자본의 가치와 자기 자본의 가치를 합산한 엔터프라이즈 밸류로 보시면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제 토탈 인베스트 캐피털에서 총 투하 자본이라는 개념이 있고 아퍼레이팅 밸류라고 이제 영어 가치라는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도 사실은 실무적으로 많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개념을 알아두시면은 사실 밸류에이션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총 투하 자본 틱이라고 이제 영문으로 약자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틱은 틱과 엔터프라이즈 밸류의 차이라고 하면은 아마 캐시 차이만 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틱에서 캐시를 빼면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퍼레이팅 밸류는 이제 영업 가치, 즉 영업 가치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땅 등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별도로 떼어내서 매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 가치에서 비영업용 자산을 더했을 때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나오는 이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CF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장표에서는 매년 단순하게 현금 흐름이 1,000억씩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 1,000억의 현금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사실은 기업이 제공하는 손익계산서의 흐름을 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이 발생을 하고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생길 거고, 이제 현금 유출 비용이 아닌 감가상각비를 더하게 되고, 또 추가로 이제 캐펙스나 순유전 자본 투자를 차감하게 되면은 기업이 발생하는 매년 현금 흐름이 이제 상출이 되고, 이를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한 어, 할인율을 할인하게 되면은 기업이 현재 가치를 어, 어,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도별로 산출된 현재 가치를 모두 합산할 경우에는 기업의 영업 가치, 왼쪽 이제 위에서 볼 수 있는 기업의 영업 가치가 산출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업이 실제 그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나 현금 등을 가산한 이제 비영업용 자산을 더하면 기업의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산출이 되고, 여기서 뎃을 차감하면 에쿼티 밸류가 산출되는, 이것이 일반적인 그 DCF에 의한 기업 가치를 산출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바이오 기업에 조금 적용해 봤을 때는 두 가지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선은 바이오 기업에서 이제 회사가 제시하는 사업 계획의 경우, 사실은 이제 사업 계획상 다양한 이제 시나리오가 검토되어야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경영진 관점에서 성공하는, 무조건 임상이 성공해서 향후 캐시플로우가 창출되는 이런 모습으로 조건부 현금 흐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제 그 현금 흐름이 매년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할인율 관점에서 추가로 이제 충분하게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DCF를 일반적인 DCF를 적용해서 그 평가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바이오 기업의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에 임상 실패 등의 확률을 반영한 추가적인 할인율을 가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전통적인 비즈니스 대비 할인율을 굉장히 높게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좀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이오 기업을 DCF로 평가한 굉장히 일반적인 캐시플로우 중에 하나인 거고, 페이지 1, 2, 3를 지나서 이제 시장에서 출시되었을 때 현금 흐름이 이제 화면상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를 지금 제시된 사업 계획상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적용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단일 시나리오, 즉 모든 허가의 단계가 무사하게 통과하고 시장에서도 이제 계획대로 출시가 되었다는, 즉 임상이 최종 성공함을 전제로 지금 추정된 영업이익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할인율의 임상 실패 등에 대한 위험을 추가로 고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본 예시에서는 25%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할인율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이오 기업의 일반적인 DCF를 적용했을 때의 단점은 할인율 추정 자체에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회사의 파이프라인이 초기 단계에 따라 임상이 이제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질 경우 기간별 현금 흐름의 위험을 달리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CAPM에 의한 이제 할인율을 만들게 되는데, 사실 20%가 넘어가는 할인율은 일반적으로 CAPM으로 산출된다는 게 할인율이라기보다는 과거의 경험률에 의해서 적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조금 더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초기 기업에 적용되는 할인율에 대해서 이제 AICPA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고 있는 단계별 이제 할인율입니다. 이제 플러머랑 셜리스, 이게 셜만 세 가지 그룹의 학자들이 왼쪽에는 그 스타트업의 단계별로 이렇게 과거의 경험적인 수익률을 이렇게 제시한 표고요. 이제 심지어는 가장 마지막 단계인 프리 IPO 전 단계의 적용되는 할인율이 최소 20% 정도에 적용됐기 때문에 사실 이를 실증적으로 실무적으로 이제 검증하기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바이오 기업의 DCF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잘 적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후에 설명드릴 방법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위험이 조정된 이제 순현재 가치법이라는 게 아무래도 바이오 기업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DCF법은 바이오 기업의 산업적인 특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 산업은 일반적으로 기술 개발 후에 즉시 성과물이 나는 탄산화과는 달리
굉장히 복잡한 개발 과정을 거치고 개발 과정의 단계마다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어, 즉 일반적인 평가 모형에서는 개발 과정에서의 기초 발굴, 전임상 시험, 그리고 또 여러 단계의 임상 시험을 거치는 이러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어, 또한 이제 바이오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시장에 출시될 때까지의 기간이 매우 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DCF 방법은 관습적으로 한 5년 정도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이후 가치는 연구 가치에 녹여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전제는 5년 후의 현금 흐름이 회사의 그 노멀라이즈된 캐시플로우, 회사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기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기까지는 10년 아니면 15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상 단계별로 성공률을 적절하게 고려한 그 수정된 위험 조정 현재 가치법, 영어로 이제 RMPB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입니다. 이를 또 간단한 예시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임상 단계에서 종료까지 뭐 그 병의 종류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고 또한 신약 자체가 승인될 확률이 뭐 평균적으로 11% 정도라고 합니다. 즉 앞서 설명드렸던 DCF법에서는 지금 전임상 단계에서의 각 캐시플로우가 실패할 확률들이 오로지 할인율에 반영이 되게 되어서 할인율에 대한 검증 과정이 조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드린 부분에서는 어, 좀 우측 하단에 이제 하는 평균적인 예시를 조금 보여드렸는데 그 전인상 단계에서 1상, 2상, 3상까지의 그 성공률,이 일반적인 통계 자료를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 자료에 근거한 이건 물론 이제 어떤 물질이냐, 어떤 병이냐에 따라서 그 적용되는 성공 확률이 모두 다르고 실무적으로는 이제 FDA에서 제공하는 그런 통계 자료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반영한 캐시플로우를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지금 앞서 DCF에서 보여드렸던 캐시플로우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마지막 라인을 보시면은 각 그 임상이 통과하는 확률들이 좀 추가로 고려가 되었습니다. 즉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만약에 임상을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 이후의 현금 흐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를 할인율에서 반영하는 것이 아닌 현금 흐름 단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 이 RMPB법이고요. 이렇듯 현금 흐름 자체의 위험이 어, 별도로 할인율에서 제거가 됐기 때문에 할인율 산정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그 영업 현금 흐름에 타당한 대응되는 일반 CAPM 방법을 사용해서 외액을 산출하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저희가 바이오급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캐시플로우로 보여지지만은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DCF와 좀 유사한 모습이고요. 역시 현금 흐름 아래 이제 노란색 음영이 를 보시면은 이제 likely approval 통과 확률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누적 확률로는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뭐 11.5% 정도가 적용되는 이러한 현금 흐름 보여지게 되고 할인율은 앞서 DCF 법에서는 25%의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었으나 여기서는 일반적인 영업 현금 흐름에 대응되는 위험만을 반영했기 때문에 즉 임상 실패 위험이 별도로 할인율에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10%의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일반적인 바이오 기업의 평가 방법론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어, 아무래도 바이오 기업이 초기 단계 회사이다 보니까 그리고 회계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매번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그 어려움을 토로를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 그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해놓고 후속 측정을 하기 위해서 매년 이러한 DCF를 만들어내야 되는 번거로움과 또한 비용이 발생함에 대해서 조금 업계에서 어려움을 토로했었고 이에 금융위에서는 2년 전에 이제 투자 대상이 특정 비상장 주식 사실 이 특정 비상장 주식의 대부분은 사실 바이오 회사입니다. 그 경우 공정가치평가 가이드라인을 조금 만들어 놨고요.
지침서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 지침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한 부분은 이제 공정가치 IFRS에서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페어밸류,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를 평가할 수 있는 몇 가지 가이드를 제시를 하였고요. 그런데 원가를 평가하는 경우 이외에 조금 더 간편하게 공정가치를 평가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조금 가이드를 지침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지침서는 이제 2019년에 발간된 그 AICPA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서 이제 초기 기업에 대한 평가 방법론이 기술이 되어 있고요. 가상거래, 보정, 이제 공정가치 평가 기법, 구체적으로는 기대 현재 가치 기법, 시나리오 접근법, 마일스톤 접근법 등이 이제 주요 주제입니다. 또 이 지침서의 가장 좀 훌륭한 점으로는 이제 초기 바이오 기업에 대한 최초 투자 시점부터 회수 시점까지 사례를 연도별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예시를 담고 있어서 참고하시기에 그 기업의 실무 담당자, 특히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 참고하기에 좀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금융위 TF에 참여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좀 더 이 산출물에 대해서 좀 애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접근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대상 기업이 이제 사업의 초기 단계에 있거나 신생 기업의 경우에는 공정가치 측정에 필요한 이익과 현금으로는 물론이고 사실은 매출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이제 대표적인 재무지표들이 없고 있더라도 미묘한 경우가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접근법이나 DCF 같은 법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실무적으로도 어려울 뿐더러 그 어렵게 산출한 값이 어떤 의미 있는 수치를 갖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가이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지침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캘리브레이션 보정입니다. 어, 그 실제 이제 초기 단계 기업이 파이낸싱을 받게 되면은 그것이 특권자 거래가 아닌 이상은 회계적으로 공정가치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정가치 과정에서 그 외부 파이낸싱 과정에서 인식된 공정가치를 통하여서 그 후속 기간에 측정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인풋들을 뽑아내는 과정을 보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 가격과 가치평가 기법에 따른 결과값이 일치하도록 가치평가 기법을 보정함으로써 해당 가치평가 기법이 현재의 시장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후속 출정일에 그 시점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가치평가 기법에 관측할 수 없는 투입 변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가격은 가치평가 기법을 보정할 때 사용하는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최초의 거래가 발생하거나 후속적으로 거래가 발생한 경우 그 거래 가격이 공정 가치를 나타내는지는 반드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이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서에 나와 있는 예시를 그대로 조금 전달을 드렸습니다. 투자의 개요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본 사례는 바이오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다루고 있으며 투자자는 이제 편의상 이제 주식회사 바이오라고 하겠습니다. 아, 바이오라고 하겠습니다. 그 주식회사 바이오의 상한전환 우선주에 투자를 하였고 투자 시점 이후에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 모형으로 단순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한 기대 현재 가치 기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최초 거래 가격과 가치평가 모형에 따라 산정한 공정가치와 일치하도록 이제 단순 시나리오 분석을 이용한 기대 현재 가치 기법을 보정하였고 이를 통해 투자 시점의 시장 참여자들의 가정인 투입 변수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최초 이제 투자 시점의 시나리오는 단순하게 두 가지만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경우고 성공이란 결국 기술 등의 상장 제도를 통해서 IPO에 성공한 경우 그로 인해서 전환 우선주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된 가격으로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가 이제 성공의 시나리오고 실패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에 투자한 실제 사례를 조금 각색해서 만드는 시나리오인데 신약의 연구개발 실패로 이제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조금 연도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최초 이제 시리즈 A 투자가 된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제 포스트 밸류가 125억이고 25억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프리머니 밸류로 이제 100억으로 회사의 가치를 평가를 하였고요.
그 해당 투자 금액은 전임상 및 임상 연구 등의 연구 개발 비용과 이제 동물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운영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개요 자체는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의 성장성을 보았고, 뭐 핵심 인력을 보유한 관련 분야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전문성, 그리고 차별화된 전임상 평가 모델을 통한 후보 물질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효능 평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 시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단순히 그 투자 단가가 있기 때문에 20억을 넣는 투자 단가가 있기 때문에 공정가치 측정에서는 투자 금액이 100억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 1년 후에 발생을 하는데요. 우선은 투자 시점에 그러면 보정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사의 가치가 100억이라는 것과 우리가 25억을 투자하였다. 그래서 그 우선주의 공정 가치가 주당 2만 원이다라는 지식만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투자 시점에 이것이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1년 후, 2년 후 시점에 보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의 보정은 단순히 이제 시나리오를 성공과 실패 시나리오만 놓고, 이제 회수 시점의 예상 가치를 IPO가 되었을 때 예상 가치를 3천억 정도 밸류로 놓았고, 그때까지 희석률을 가정하고 IPO 시 예상 총 발행 주식수를 가정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IPO가 성공할 확률을 한 25% 정도, 그리고 실패할 확률을 75% 정도 놓았을 때 추정 기대 수익률, 이러한 주요 인풋들을 거래 시점에 뽑아내게 된다면은 실제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차후 연도 후속 기간에도 이 기업의 가치를 조금 더 손쉽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의 정신입니다. 사실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자 후 2년까지는 공정가치 평가를 좀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2년 내에 어떤 대단한 마일스톤이 발생하기 어려울 경우가 초기 기업인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실무적인 어려움을 좀 경감시키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 후에는 최초 투자 시점의 금액과 동일한 그 원가 금액을 공정가치로 가정을 하였고요. 지금 2년 후 시점에서 이제 시리즈 B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리즈 B는 조달 금액은 100억 원 정도였고, 지금 포스트 밸류로 412억 정도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리즈 B가 투자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기존에 어떤 특별한 마일스톤을 달성을 하였고, 또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자금 소요가 필요하였고, 그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걸맞는 시나리오별로 또는 추가 인풋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시 경우에는 성공의 단계를 성공이 되는 케이스를 이제 1과 2로 구분이 된 정도로 구체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IPO 성공 확률도 앞서 시리즈 A에서는 25% 정도였는데, 지금 성공 1의 경우는 20%, 성공 2의 경우는 20%에서 전체 40% 정도로 조금 더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또 지났을 때의 그 가치 평가를 어떻게 되는지가 역시 표로 좀 기존의 그 시리즈 B 때 뽑은 인풋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시리즈 C일 때까지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C까지 필요한 자금이 이제 250억이 시리즈 C로 조달이 되었고, 그때의 동일한 인풋들을 뽑아내는 과정을 보게 되고, 지금 앞에서도 개발된 시나리오는 IPO 성공 확률이 여기서는 45%까지 증가를 하였고, 거기 따른 예상 투자 실현 시점에 대한 인풋, 그리고 추정 기대 수익률에 대한 인풋을 새롭게 뽑아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역시 이제 연장성산에서 그 차후 년도 이제 2024년이 되었을 때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인풋들은 과거 연도에 뽑아낸 인풋을 가지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결론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IPO에 가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이 예시의 시사점은 실무적으로 이제 그 초기 기업의 기업 가치가 단순히 시간에 비례해서 가치가 변동한다고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가치 평가에 유의적인 변동을 주는 이벤트, 어떤 마일스톤을 달성하였거나, 아니면 어떤 그로 인해서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였거나, 이러한 특별한 이벤트에 따라서 가치가 조금 선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급격한 그래프를 그려서
바뀐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조금 중요해 보이고요. 지금 이 시나리오에서는 결국에는 IPO 성공 확률이 단계별로 좀 증가하는 실제 시장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 지침서의 가장 큰 핵심은 매년 굉장히 힘들게 DCF를 통하여서 초기 단계 기업의 프로젝션을 늘 새로 하고 불확실성이 많은 DCF에 의해서 공정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펀딩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어, 공정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여서 10분 활용하여서 그 인풋들을 활용해서 그 후속 기간 좀 측정을 해보자라는 어, 정신이고 거기에 좀 도움을 되기 위한 실무적인 자료를 좀 제공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